예, 좀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 최남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소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소설의 핵심 인물이 이인직이었죠. 그래서 이인직이 어떠한 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그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소설을 창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육당 체남선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체남선은 이제 신소설의 이인직이 있다면 개화기 시가 그러니까 시가 쪽에는 체남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남선이 어떠한 창가라든지 신시를 갖다가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창작해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창가 같은 경우 결국 일본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차남선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에, 그래서 먼저 소년지와 신시를 갖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라 그랬을 때, 도산 사상과 더불어서 중인의 계급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결국 이 최남선이 중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봤던 그 이인직의 경우도 중인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럼 중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 안에서의 계급성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인 계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맨 위에 양반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중인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상인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천민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상민이죠. 상민 계급. 그 다음에 천민 계급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양반 계층들 사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유학을 배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비 계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입신양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내 몸을 바로 세워서 양명 이름을 드넓게 펼쳐낸다. 결국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계급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 어, 그 권력층을 이루었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양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대부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계층은 상민 계급부터 가능했죠. 천민 계급을 제외한 상민 계급부터 볼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제 계급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초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 안에 보면 윤초시 이런 그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초시에 합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초시라는 것은 어떤 과거제도 안에서 맨 처음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어. 그 지금으로 따지면 구급공무원 정도가 되겠죠.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정도가 되겠죠. 초시에 합격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생원시가 있고요. 진사시가 있죠. 음. 그래서 그 생원시에 합격하고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허생원이라든지 박진사라든지 이렇게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음.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윤초시 그러면 나는 공무원 9급에 합격했어 라는 거고요. 그 뭐 김생원 한다면은 나는 한 7급 정도 돼. 그 다음에 박진사 한다면은 나는 한 4, 5급 한
5 정도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뭡니까? 이런 진사시까지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데가 바로 성균관 아닙니까? 성균관은 그래서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이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바로 그 성균관, 그러니까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 가면은 그 성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유학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 앞에 가보면 그 실제로 막 도포 입고 갓 쓰고 돌아다니는 어른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게 다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음. 그래서 그 성균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과를 준비하는 거죠. 대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음. 그래서 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장원급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성춘형과 이몽룡의 춘향전을 보면은 이몽룡이가 장원급제했대.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대과에서 1등을 했다 이거거든요. 수석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수석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제도 하에서 결국 이를테면 방금 얘기했듯이 초시, 생원시, 진사시, 대과 이런 그 단계가 있고요. 거기 밑에 이제 중인들이 보는 시험이 또 따로 있었죠. 중인들이 보는 시험들이. 그게 이제 이를테면 역관이 되려면 역관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면 의관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한때 굉장한 히트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허준이 시험을 보려고 그 쉽게 얘기하면은 중인 상민 계급이요. 상인 계급, 상민 계급부터 모든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계급들이 있죠. 거기에서 역관이라든지 혹은 의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중인 계급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인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실리에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그 실리적 측면을 정확히 따져야 돼. 역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서희의 담판 고려시대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서희의 담판에서 외교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관들의 위치라는 것과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것이 결국은 실리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남선 역시 그런 실리적 측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중인의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는 실리적 측면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실리적 측면에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권력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죠. 왜? 자신들의 계급 자체가 최상위 계층이 아니고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뭡니까? 권력지향적 의식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인직 역시 그러했던 것에 함몰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최남선 역시 그러한 것들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육당 최남선이 결국은 나중에 친일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권력을 쫓아가는 문학자들 결국 왜 이광수가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광수도 자기가 지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도 역시 권력 지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권력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버린다면 그러한 성격은 나중에는 어떠한 권력에 대한 추종을 낳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최남선 역시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산사상이라는 것도 결국 도산 안창호가 내세운 게 아닙니까? 도산사상이. 그게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준비.
그래서 무실역행, 여기 이제 준비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실역행으로서 일종의 준비론이거든요. 그러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민족성을 개조한 후에 우리가 나라를 바꿔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죠. 여기 출발부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민족성을 개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민족성이 개조됐다라는 게 어디가 민족성이 개조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성을 개조해야 돼, 개조해야 돼, 개조해야 돼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민족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를테면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민족성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하나의 이데올로기, 허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최남선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민족을 개조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똑바로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몇 프로의 국민들을 개조해야지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고 일본이란 나라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은식이라든지 신치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투쟁파라고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안창호는 어떤 면을 보면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이 온건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민족성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떠한 우리 한국 시가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맥락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러한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대학원 수업이라는 것은. 왜 최남선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조금 흥분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여기 보면 안창호의 영향 아래서 독립 방안으로서 민족교육을 통한 정신개조를 수용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교육을 통한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신개조를 어느 선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다 그렇게 출발을 하지요.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10년도에 이를테면 한일합방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 시기는 뭡니까? 우리가 민족개조를 통해 가지고 빨리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쭉쭉쭉쭉쭉 나오죠. 그게 1919년에 3.1운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투쟁의 결과물로서. 그런데 3.1운동이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1919년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1920년대부터 이제 30년대를 거쳐 40년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 조선 민족이 일제 치하를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일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사는 게 더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돌아서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민족 이데올로기가 자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한민족, 단일민족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지요. 민족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조선인이죠. 조선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한민족 이데올로기가 궁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일제치하 아닙니까? 일제치하에서. 왜? 조선시대까지의 핵심은 누구였습니까? 민중의 핵심은 나는 조선인이다였어요. 그럼 나는 조선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인들의 위에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민중이면 나는 그냥 상민 계급이죠. 상민 계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상민 계급보다 양반 계급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면 그 조선의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 유학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중심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던 민중들이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국가가 나를 책임져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체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영종조를 거치게 되면서 근대의 어떠한 근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의 각성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성 안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조선이라는 그 정치 체제 하에서 권력의 핵심에 놓여 있던 양반 계층이라는 이 사대부 계층이 왕이라는 절대적 권력이 사라져버린 자리를 일제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그 친일파들, 흔히 얘기하는 그 세력에 기생하고 있는 친일파들이 하나의 주축 권력으로 작동하게 돼버리니까 원래 조선의 주축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대부 입장에서는 저 권력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뺏어오려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조선 민족이라는 민족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민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일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과연 그러면 지식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대, 그러니까 당대를 놓고 봤을 때 문학인은 이 일제 치하 하에서의 문학인 혹은 이 조선 말에 있어서의 문학인이라고 이야기를 규정 지어 봅시다. 그러면 문학인이라는 게 결국 창작자가 창작을 한다는 것, 소설을 창작하고 시를 창작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민족의 리더죠. 리더로서, 선각자로서 내가 근대 문물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우매한 민중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몽 아닙니까? 그러면 최남선이 중인 계급 출신이면서 당연히 뭡니까? 그 역시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민족성의 개조, 민족 교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민족성의 개조, 민족 교육 이런 것들, 정신 개조 대상이 누굽니까? 민중이거든요. 그런 민중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뭡니까?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 리더로서 앞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한 리더로서 앞서 나가는 것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지향적 성격, 실리적 성격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중인의 계급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니까 뭐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몽이라는 것도 결국 리더로서 우리가 이제 분하로드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당시 어떤 선각자 혹은 리더로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로 돌아서는 그러한 한계점을 드러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소년지의 성격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대학원생은 연구자입니다. 연구자로서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연구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 이데올로기,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 봤을 때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 연구되어진 부분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다 이미 연구되어 버린 것들이거든요. 다만 이런 거죠. 왜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민족을 개조하겠다고 창가를 만들어내고 신시를 만들어내고 소년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계에서 소년에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가 해계에서 소년에게라는 시 자체가 번안이지 않습니까? 번안에 가까운 시죠. 바이런의 대양이라는 시의 번안에 가까운 시다 보니까 결국 그 스스로가 뭡니까? 신체시의 작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신지식의 수입 및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가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어떤 일종의 이런 거죠.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권력욕이 있고요. 자신이 중인으로서 민족을 선도해 나가는 선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 이면에는 이것을 해서 내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조그맣던 면으로 보면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야? 신체 씨는 안 맞아. 이건 별 의미 없어. 포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창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창가. 결국 그가 이렇게 창가죠. 창가의 출발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제국주의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사람도 결국 일본 학습을 함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명 개화를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부국강병을 해야 돼요.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본 바탕은 어디에서 다 가져오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죠. 일본에서 차용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떠한 새로운 신문물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민족개몽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이 우리 나라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모태로 삼았던 문학의 어떠한 창작의 어떠한 핵심이라는 것이 민족을 갖다가 잡아먹어버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딜레마가 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경부철도의 노래라는 게 신문물이 좋아요거든요. 내용. 철도라는 것을 결국 뭡니까? 철도가 일본에 의해서 놓여지죠. 하지만 그 철도를 놓았던 건 누굽니까? 조선 민중들이었어요. 그런데 권력, 이익은 다 기득권이라든지 일제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신문물 좋아요 하고 있잖아요. 최남선이. 신문물 좋아요. 그 철도를 놓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우리 민중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뭡니까? 그냥 철도 좋아요. 일본도 좋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리듬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7호조 일본 리듬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일본 철도가를 모방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창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개화 지식 보급을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지식이기 때문에 신지식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우리의 전통적 4,4조보다는 일본의 7호조를 가져오는 게 좋아. 문학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신지식 보급을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가 딜레마가 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창작의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화기 시가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신문물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게 이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래체를 갖다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화기 안에서의 신 사상과 구 사상 이런 것들의 혼란을 통일성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서 리듬을 집어넣은 노래 형식의 개화기 문학을 만들어냈지만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개화기 시가라는 것 자체로 한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한일합방이 돼버리고 일제가 나라를 침탈해 버렸는데 개화기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신문물 찬양해봐야 뭐합니까? 신문물 찬양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일제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출발점이 어디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십시오. 일본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체남선이. 그러니까 체남선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어떠한 개화기 시가라든지 혹은 신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남선, 그다음에 이인직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물론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듣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대학원생으로서 비판적 사고라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지식 체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려고 그러한 시각들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좀 더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 학기 그런 사고를 좀 더 많이 해봅시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